操，赶紧走！打起来了！我操！赶紧！我靠！战斗机直接打了！我操！直接战斗机！我靠！战斗机从我头上飞过去，直接。 자, 이렇게 2주 넘게 이어지고 있는 미국과 이란의 전쟁. 그런데요, 이 전장의 판도를 계속 바꾸고 있는, 그래서 또 주목받고 있는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드론입니다. 이란이 주변국을 향해서 이 공습을 퍼붓는 그 과정에서요, 이 드론을 전면에 지금 앞세우고 있기 때문인데 영상부터 하나 보시죠. 자, 저렇게 석유 저장고인데 불이 나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죠. 자, 이란이 지난 14일 오전에 자폭 드론으로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푸자이라 항구를 지금 공격을 한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 드론이 일단 갔는데 요격은 됐습니다. 요격은 됐는데 그 드론의 파편까지 떨어지면서 저렇게 불길이 치솟고 불이 붙어서 원유 선적 작업이 중단까지 됐다는 겁니다. 주목할 만한 거는 이 자폭 드론이라는 게 공격도 지금 공격을 하지만 저렇게 보면 요격을 한 뒤에 그 파편까지도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란의 이런 자폭 드론 공격 좀처럼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 15일에 올라온 이란 혁명수비대 SNS를 보면요. 자, 숨어있는 미군 테러리스트들의 은신처를 파악하고 있다. 그러니 접근하지 말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대대적으로 또 경고까지 날린 거죠. 정말 난립니다, 정석수 작가. 네. 이란이 보낸 드론 때문에 뭐 주변국들이 거의 계속 긴장을 하는 분위기인데 대체 지금 이란이 몇 대를 날린 겁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전쟁이 끝나서 집계를 해봐야 되긴 하는데 일단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가장 많이 드론 공격을 받은 곳이 이제 미 오함대 기지가 있는 바레인 그리고 이제 바로 해안 호르무즈의 건너편에 있는 아랍에미리트 연합인데 예. 오함대 사령부가 있는 바레인 같은 경우는 이란발 미사일 125기 그리고 예. 드론 211기를 요격했다고 나오는데 이거는 숫자가 발사한 숫자가 아니라 요격한 숫자. 그러니까 잡은 것만? 네. 그리고 예. 발사를 했는데 놓친 것도 있을 거고 명중해서 그렇죠. 그리고 또 무인 드론이나 미사일이니까 목표물에 못 가고 중간에 떨어지거나 엉뚱한 데로 날아가는 것도까지 포함하면은 훨씬 더 많은 숫자인 것 같고 예. 그리고 또 아랍에미리트 연합 같은 경우는 푸자이라항 얘기도 나왔겠지만 이제 전면적으로 이제 미군 기지도 있고 그리고 바로 맞은편에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이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 UAE 국방부에 따르면 개전 13일째인 지난 12일까지 방공망이 이란의 탄도미사일 268발 네. 그리고 순항미사일 15대 그리고 이제 드론 1,514대를 요격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514대? 네, 이 중에 이제 예. 일부를 이제 우리가 이제 수출한 천궁2가 이제 잡아내는데 요격률이 한 95, 96 이 정도 나오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전후에 다시 평가를 받아봐야 되는데 예. 이 문제로 인해서 UAE 같은 경우는 미국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사망자 6명, 부상자가 131명. 그리고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닐 것 같다. 왜냐하면 미국과 이제 이란의 어떤 여러 가지 기싸움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트럼프가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전술핵을 쓸까? 아니면 섬을 점령할까?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서 UAE가 또 이제 공격을 받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가 잡은 이란의 드론만 1,000대가 넘는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요격한 것만 1,000대가 넘는다는 거면 도대체 몇 대를 쐈는지 가늠이 안 될 정도인데 이번 전장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드론, 그중에서도 핵심은 아무래도 이 성능일 겁니다. 첫 번째, 자폭 드론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특히 작은 자폭 드론들이 미국과 지금 주변국들을 골머리 앓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상 한번 볼까요? 자, 저렇게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급하강을 하는 드론으로 보이는 저 물체. 몇 초 뒤 저렇게 거대한 불길과 함께 시꺼먼 연기가 치솟죠. 이게 이란이 오만에 있는 정유시설에 자폭 드론을 보내서 저런 피해를 입힌 겁니다. 자, 이번에는 두바이로 한번 가보죠. 두바이에 있는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미 영사관입니다. 여기 역시 불에 타고 있는데 이란이 자폭 드론 30대를 떨어뜨려서 공격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이번에는 바레인으로 가보겠습니다. 저렇게 섬광처럼 굉장히 빠르게 날아온 드론이 건물을 순식간에 타격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있는데 저렇게 바레인, UAE, 뭐 오만까지 곳곳에 드론을 다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정 작가, 일단 이 자폭 드론이라는 게 아니 영상만 봐서는 화염에 휩싸이게 할 정도인데 위력이 어느 정도인 거예요? 사실 아주 대형은 아니고 이제 분류를 하자면 이제 중형 드론에 가깝긴 합니다. 탄도 중량이 한 50kg, 그냥 전체 무게가 200kg. 근데 이제 문제는 항속거리가 2,000km가 넘기 때문에 원하는 2,000km? 대로 멀리 쏠 수 있는. 근데 이제 보시면 요격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뭐 이렇게 피하거나 이렇게 이런 속도가 빨라지는 게 아니라 그냥 입력된 속도로 일정하게 날아가는데 속도가 대략 한 185km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면적을 얘기할 땐 여의도 광장, 속도를 얘기할 땐 KTX 얘기하는데 대략 새마을호 속도 정도 이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아주 빠른 거는 아닌데 문제가 우크라이나에서 처음에 등장했을 때 이 무기가 진짜 무서웠던 게 뭐냐면 대량으로 사용을 했고 가격이 워낙 저렴했으니까. 두 번째, 이게 프로펠러가 뒤에 달려있기 때문에 지상으로 떨어질 때 굉장히 요란한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전장에서 사람들을 가장 이제 두려워하게 만든 게 이제 그 공포인데 이건 이제 민간인들 입장에서는 머리 위에 이 소리가 들리면 내 머리 위나 근처에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어디에 정확히 떨어질지 모르는 거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공포감에 휩싸이게 만들고 이 샤헤드 136 같은 경우는 이제 이란이 개발하고 이제 러시아에 수출했고 그다음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충분히 피드백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버전, 그러니까 뒤에 제트 엔진이 달렸다든지 아니면 폭발물을 더 많이 실른다든지. 근데 가장 최고의 장점은 가성비죠. 3천만 원짜리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궁금한 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자폭 드론은 사실 실제로 보신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근데 김 교수님, 우리가 생각하는 그 드론이라고 하면은 작은 그 드론이 이렇게 하늘에 나는 그런 드론을 생각을 하는데 이 자폭 드론이라는 게 어떻게 그렇게까지 멀리 갈 수 있고 막 5만 바레인까지 간다고 하니까 탄도 중량 그 무거운 걸 어떻게 실을 수 있는 거예요? 요게 원리를 보시면 이제 사실은 군사용으로 제작이 된 거기 때문에 그 우리가 뭐 장난감식으로 하고 있는 그런 정도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 사실 민수용 엔진까지도 이제 결합이 가능합니다. 사실 4기통 엔진까지도 러우 전쟁 저희 작가님 잘 아시겠지만 러우 전쟁 때 활용했던 여러 가지 방식들도 지금 전면으로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리가 굉장히 윙하고 요란하게 나기 때문에 심리적인 공포가 훨씬 더 큽니다. 사실은 우리가 미국 영사관 이런 데 보면은 사실 우리 광화문에 있잖아요. 벽수건 뒤에 이런 소리가 들리면서 어디를 때리든 때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1차 세계대전 때 공군 전력이 처음 투입되면서 전시와 평시의 구분이 없어지면서 파시스트 국가들이 나오게 됐거든요. 이게 바로 평시와 전시의 구분이 없어지는 경계점. 지금 같은 경우는 드론이나 사이버로 일상생활과 전장의 구분이 없어지는 이 소리가 주는 의미는 일반적인 의미가 아니라 앞으로 365일 우린 전장 속에서 하는 공포에 살 수밖에 없다. 그러면 나오는 건 강력한 리더십과 군수 병영 국가로 갈 수밖에 없는 효과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런 샤헤드가 중동에서 요란하게 울려 퍼지는 소리들이 단지 먼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얘기하겠지만 북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에 굉장히 많은 시사점을 주는. 그리고요 말씀하신 가성비 3천만 원으로 60억을 때려잡는다. 이거는 앞으로 더 이상 자제해서 쓸 필요가 없는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여기에 올인해서 북한을 포함해서 투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열림을 지금 상징을 합니다. 조홍 박사님. 아까 이렇게 설명했어요. 3천만 원짜리 드론을 잡기 위해서 60억짜리 미사일을 쏜다라고 했는데 조홍 박사님, 이 정도면은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가성비라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이런 거를 이란이 언제부터 눈 떠서 개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이란은 현대전, 대규모 현대전을 가장 긴 시간 동안 경험한 국가입니다. 왜냐? 80년부터 89년까지 약 10년간 이라크와 전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많은 노하우를 숙적을 했고 그때 이제 드론의 필요성을 인지하기 시작했고 지금 샤헤드 136으로 대표되는 이란의 무인 자폭 드론이 본격화된 건 약 10여 년 정도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왜 이란이 그렇다고 첨단 군사공업국도 아니고 산업국가도 아니거든요. 근데 드론이 왜 중요하냐면 이란이 개발됐냐면 이란은 서방의 제재를 받으니까 첨단 무기 개발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비용 일반적인 상용 부품을 활용을 해서 쓸 수 있는 무기를 개발하다 보니 바로 샤헤드 136을 개발한 거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드론이라는 게 게임 체인저는 아니에요. 그렇군요. 다만 새로운 무기가 나오니까 막는데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천만 원 60억이 왜 나오냐면 자 만일에 드론이 넘어온다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30mm 비호 기관포가 있고 비호 복합이 있고 또 천호가 있고 그다음에 천광이라고는 레이저가 있고 그다음에 다양한 방식이 있거든요. 또 LAM도 구축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저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지금 아랍에미리트 같은 데는 가진 게 패트리어트거든요. 그러니까 패트리어트 한 발이 60억이에요. 그리고 저 드론을 잡는다 하더라도 원래 탄도탄을 잡는 건데 고가에. 저렇게 한 발, 패트리어트 한 발, 샤헤드 200대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200배인데
만일에 샤헤드 잡을 원래는 2발이 나갑니다. 예. 왜냐하면 탄도탄 날아올 때는 요격 못하면 바로 맞으니까 최소 2발을 쏘거든요. 아. 저 원리를 적용한다면은 2발을 쏘게 되니까 바로 400배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네요. 그러나 저건 준비가 안 돼서 그런 예. 거고 실제로 이 적어도 요격 체계를 갖추게 되면 이스라엘은 저렇게 돈 안 쓰죠. 많이 써야 미사일 한 발당 아이언돔이 1억 정도거든요. 아니면 그 밑에 있는 기관포를 쓰거나. 그러니까 상황 따라 다르다. 다만 이번에는 전장이 넓고 무차별적이니까 예, 예. 준비가 안 되는 국가들은 저렇게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쓸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샤헤드가 값도 값이지만 김 교수님, 이게 저공 비행을 해서 더 잡기 어렵다는 이건 무슨 얘기죠? 기존에 저희가 소위 미사일 방어 시스템, 한국의 예. 삼축 체계, 이거는 사실 핵이라든가 미사일이라든가 그 대량 살상 무기를 잡기 위해서 고고도 비행 체계를 막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죠. 네. 우리 수많은 뭐 그래프들 방송에서 이제 보셨다시피, 근데 지금 이 드론은 그걸 목표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일상에 근접해서 소위 대사관이라든가 학교라든가 병원까지 때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 각 나라별로 방공법 체계도 다 다르고. 이런 것들을 위한 여러 가지 무기 체계, 군비 통제 체제, 국제 어떤 레짐 조약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는 상태에서 예. 조 박사님 얘기하신 대로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마구잡이로 지금 소위 말하는 레드라인이 다 넘어서고 있는 거죠.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100m 상공 저공 비행에서 목표를 도달하는 것도 놀라울 뿐더러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방공 시스템이 앞으로 이제 얘기할 아이언빔이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겠지만 여전히 불비하다. 그런 것들이 또 우리나라 상공에 끝도 없이 퍼져나갈 때 이런 것들에 대한 수많은 방공 체계 자체는 지금 거의 백지부터 다시 점검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충격적인 어떤 상황들이 펼쳐지고 아니 있습니다. 뭐 100m 상공에서 저렇게 한다고 하면 오히려 너무 가까워서 못 잡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긴 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말, 이런 드론, 자폭 드론 이후에 이제 등장으로 전장에서의 전략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전장 전략이 달라졌다. 첫 번째, 섞어 쏘기 전략이 생겨났다면서요? 이건 무슨 얘기죠? 네, 제가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섞어찌개가 있긴 한데 이게 이제 드론이 나오면서 사용한 방식 중에 하나인데 레이더로 볼 때는 사실 이게 드론인지 탄도미사일인지 아니면 이제 순항미사일인지 이게 처음에 멀리 있을 때 못 잡는 게 있고 예. 그다음에 각자 잡는 방식이 달라요. 지금 우크라이나군 같은 경우는 이제 드론을 잡을 때는 청음조랑 그다음에 블릿이라고 하는 이제 가성비 좋은 이제 대드론 요격 장비 이용해서 요격을 하는데 이건 이제 지상에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미사일 날라오면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은 별도의 방어체계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극한의 준비를 강요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는 쪽은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결국은 뚫리게 되는 거고 뚫리게 되면 큰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예전에는 김 교수 얘기대로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은 기존의 미사일을 막는다고 해도 이 드론은 낮고 그다음에 속도가 오히려 느린 게 오히려 위험이 될 수 있는 게 낮은 속도의 드론을 잡으려면 우크라이나군 같은 경우도 이걸 전투기를 동원했다가 네. 전투기가 추락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UAE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아파치를 동원해서 공격하다가 파편 때문에 아파치가 추락한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뜻하지 않는 피해를 입히게 되고 이런 부수적인 피해가 이제 네. 전쟁 전략에 이제 큰 영향을 그러니까 미치는 거죠. 지금 저렇게 이스라엘 텔아비브 상공을 보면 저렇게 드론이나 미사일로 추정되는 것들이 막 우수수수 떨어지는데 네, 네. 저 가운데서 김 교수님, 그러니까 섞어서 저렇게 쏘면은 드론인지 미사일인지 뭐부터 잡아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방공망을 흔들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거든요. 이스라엘 아이언돔도 이것 때문에 흔들렸다는 얘기가 있네요. 사실 다층 구조를 막기 위한 게 아이돔 시스템인데 드론을 미끼로 지금 사용하는 거죠, 사실. 미끼로? 예, 미끼로 섞어서 쏘면은 사실 미사일을 주로 잡기 위해서 굉장히 절제된 전쟁 상태에서 우리가 많이 영화에서 보여드렸듯이 막 쫓아가서 이제 잡잖아요. 네. 근데 드론이 막 섞여서 이제 들어온단 말이죠. 근데 드론 자체를 잡으려고 만든 거긴 아니기 때문에 미사일을 주로 타격은 한다고 해도 이런 것들이 지금 준비를 한 상태에서 아이언돔을 제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드론 같은 것들을 막 섞어서 쏘면 지금 화면에 보시듯이 다중 체계에서 여기를 맞추고 하던 아이언돔 시스템 자체가 이제 붕괴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드론을 섞어 쏘는 방식이 어떻게 보면 네. 비용 대비 효과에서 가장 좋은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한 새로운 또 방공무기 시스템들을 고려해야만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펼쳐진 것이죠. 아니 저러면은 저게 지난해 6월이지만 조 박사님 예. 이미 이 전장, 지금 전장에서 저 섞어 쏘기가 일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미 섞어 쏘고 있어요. 그래요? 근데 이제 문제는 칼이 있으면 창도 있거든요. 예. 지금 AI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 각국의 방공 체계를 개발하고 있고 AI 분석 체계를 도입을 하게 되면 드론과 탄도미사일은 명확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 컨트롤 시스템이 완성이 되면 네.
그러니까 60억짜리 패트리엇으로 3천만 원짜리를 쓸 일이고 없는 거고. 그러면 또 창은 또 개발되죠. 그러니까 샤헤드 136을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 이란이 러시아에 제공했고 예. 요걸 개량한 게 계란2거든요. 러시아는 여기 폭발력도 키웠고 여러 가지 사거리도 키웠고 복합적인 AI 시스템도 장착을 하고 근데 이 샤헤드 136을 이번에 미국이 개량을 한 게 루카스라는 거고 네. 그다음에 지금 계란2를 러시아 개량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가진 첩보로는 러시아 계란2가 이란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 다시 역으로. 역으로. 예,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아, 계속 그러면은 뭐 샤헤드도 그렇고 상대국 거를 다시 갖고 와서 우리가 또 만들고 이걸 또 다시 개조하고. 만들고 약간 이런 식이네요. 그렇죠. 예. 계속 드론은 지나가고 있고 방어 체계도 드러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나가고 있고 지금 우크라이나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드론 체계, 방어 체계 막아줄게라고 제안을 하죠. 왜냐? 우크라이나는 드론을 많이 공격을 받았으니까 방어 체계도 거의 세계 최고 수준으로 지금 발달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그렇게 수많은 드론을 공격을 해도 피해는 그렇게 크질 않아요, 생각보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양쪽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드론이 게임 체인저는 아닙니다. 그러나 상당히 피곤한 무기 체계로 새롭게 등장을 했고 여기에 따라서 창과 방패가 끊임없이 상호 지금 개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죠. 상호 개발되고 있다. 네. 근데 이런 가운데 잠깐 짧게 짚어볼 만한 게 김명준 교수님. 이렇게 섞어 쏘기 전략이 막 있다 보니까 이런 복합 공격 이런 거에 주목을 받는 게 우리 천공2예요. 이거 잘 잡습니까? 뭐 이번에 거의 제일 떴죠. 사실은 96% 정도 잡았습니다. 이거 뭐 우리 방공 무기 체계 역사에서 이거보다 좋은 홍보보다 없죠. 너무 슬픈 상황이지만 천공2의 위력만 과시한다는 측면에서는 전 세계 주목을 받고 있는데 사실은 세 가지 한계가 있어요. 사실 말씀드린 비용 문제도 있긴 합니다. 패트리엇 미사일보다 3분의 1이 싸긴 해요. 근데 여전히 이제 억대 미사일이죠. 이거를 아까 조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비용의 딜레마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항공기 잡으려고 만든 거예요, 사실은. 공대지 공격을 막기 위해서 이걸 구성했기 때문에 사실 드론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천공 같은 것들이 원래 시스템 설계 목적하고 맞지는 않은 거죠. 마지막으로는 이거보다 작아지면, 샤히드가 현재 크기보다 작아지면 원래 목적은 항공기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기술적인 한계는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보완되는 부분이 있거나 아예 다른 무기 체계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긴 하지만 현재까지는 천공2가 그래도 서방에서는 가장 주목받는 방공 체계로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잘하는 건 잘한다고 해야 되니까요. 네. 그 패트리어트는 지금 아주 오래전에 개발됐잖아요. 수십 년 전에. 예. 초기 요격률은 30에서 40%도 안 됐어요. 아, 초기에는. 네. 그러니까 계속 예. 써보고 개량해서 지금 90%가 넘는 건데 천공2는 처음 데뷔해서 96%인 거죠. 아, 그럼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하다. 96%. 그러니까 물론 천공2 예. 96%를 공식 발표는 안 한 겁니다. 네. 그러나 사실이라면 패트리어트와는 비교가 안 되는 장벽을 한꺼번에 뛰어넘었다. 퀀텀 점프를 한 번에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드론을 잡는 천공2까지. 그런데 아까 이제 드론 상대국 거를 들여와서 또 만들고 이 드론이 또 상대국에 가고 이런 식의 방식이 있다라고 해서 그게 일종의 보면은 이란의 샤헤드 드론을 미국이 가져와서 루카스라는 거 만들었거든요. 만들었죠. 예. 근데 이게 외형을 서로 비교해 보면은 굉장히 비슷해요. 근데 예. 이러면 상대국 저렇게요. 너무 비슷한데 똑같습니다. 이것도 네. 그냥 교란 전술일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제 왜 저렇게 만드냐면 저게 가장 가성비가 높은 비행체이기 때문에 굳이 바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탄도미사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네. 그다음에 북한이 가지고 있는 탄도미사일, 그다음에 러시아 가지고 있는 탄도미사일 거의 동일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란 샤헤드 136이 사실은 상당히 베스트셀러의 모양을 갖추고 있으니까 굳이 바꿀 이유가 없는 거죠. 저 델타핵부터 프로펠러부터 탄두부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잘 만들었죠. 중요한 건 저게 그렇게 큰 기술력이 필요하지 않고 값이 싸고 그다음에 쉽게 말하면 알리테무, 알리바바에서도 다 주문해서도 하나 만들 수 있을 정도가 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런 제재 국면에서 이란이 저런 걸 만들어낸 거죠. 자, 이렇게 섞어 쏘고 또 비슷한 걸 날려서 피하 식별을 또 어렵게 만드는 이런 드론 전술들. 그러자 미국이 이란의 이런 드론들을 좀 잡기 위해서 꺼내든 비장의 무기가 있습니다. 볼까요? 자, 이겁니다. 미군 병사들이 만들었다는 드론 요격 시스템을 이제 점검을 하고 있는 건데 미국이 개발한
메롭스라는 시스템인 겁니다. 이게 드론을 이제 식별을 한 뒤에요. 이게 접근해서 오면은 요격을 할 수 있는 건데 저게 소형 차량 안에도 이제 실릴 정도로 굉장히 또 기동성이 높고 인공지능을 또 활용해서 자율 비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들어볼까요? The system that you'll see today has had over 1,000 kills of Shaheeds, and it has been very effective at killing the Shaheeds. So it is the reason we are using it is I won't say it is one of the best systems that we have information on right now to kill those one-way attack drones. 그러니까 이게 저가 드론 잡겠다고 워낙 고가 이제 미사일을 계속 낭비하다 보니까 이제 안 되겠다. 미국도 이제 저런 저가의 요격 시스템까지 우리는 만들겠다면서 개발을 하고 나섰네요. 지금 가성비 전쟁입니다. 예.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 이스라엘은 이제 아이언 돔이라고 다 아실 거예요, 유명하게. 여기 아이언 빔이라는 걸 설치했어요. 레이저입니다. 그 레이저가 가장 가성비가 좋거든요. 네. 우리도 천광이라는 걸 실전에 배치했는데 지금 샤헤드 136에 3천만 원 하거든요. 근데 천광은 한 발 쏘는데 2,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가성비 싸움이다. 가성비 싸움이다. 네, 그러니까 누가 더 좋은 기술 이것도 중요하지만 네. 왜냐 드론 체계는 이게 수만 대, 수십만 대 활용하는 게 일이 아니거든요. 한 달에도 수십만 대까지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가성비 싸움이고 누가 값싼 요격책을 개발하느냐 그리고 지속 발사가 가능하느냐 네. 이 싸움이 되는 거죠. 김 교수님, 그러면 저렇게 요격 시스템도 있지만 아까 잠깐 얘기해 주신 것처럼 아이언 빔? 뭐 그렇게 해서 레이더로 잡을 수 있으면 그건 더 싸겠어요, 값이? 예, 지금 뭐 3달러, 4달러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그렇게 보면 아이언돔도 한 방에 수천만 원 정도 얘기 된다고 했을 때 이거는 뭐 거의 뭐 막 쏠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아이언빔 자체도 이제 해군용도 있고 모바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방식으로 개발은 돼 있는데 이거군요, 이렇게. 예, 아이언빔 자체 화면 보시듯이 네. 지금 저렇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 대비 보면은 조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가성비 관련해서 굉장히 매력적인 건데 이런 부분들 자체도 이제 사실 약점이 없는 건 아닌 것이고요. 작년 12월부터 이제 배치가 된 이스라엘 시스템이라고는 하는데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좀 약점들도 많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하지만 가성비는 확실히 아이언돔 시스템이 대규모 미사일을 맞추는 걸로 유명했다면 이거는 가성비로서 3달러, 4달러 가격에 맞출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근데 아직 이번 전쟁에서 저게 쓰였다는 얘기는 저는 못 들어본 것 같거든요. 쓰이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근데 이제 예. 세상에 맞는 건 없는 게 아직은 기상 여건에 따라서 레이저 무기는 영향을 받아요. 아, 기상에 따라. 그다음에 두 번째 이게 레이저 빔이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3달러, 4달러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전기값입니다. 전기료. 축전을 한 번에 쏘는 거거든요. 근데 한 번에 0.001초에 그 완샷 완킬이 되면 괜찮은데 지금은 길면 한 1, 2초간 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한계들을 극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지금 예. 말씀드린 대로 기술 개량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레이더까지 아직 좀 기술이 더 필요하다고 보면 정 작가. 네. 아직은 드론은 네. 기술이 올라와 있는 상태니까 그럼 드론 잡는 드론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레이저가 가장 이게 방패로서의 해답이라는 거는 저도 동의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기상 여건, 그 다음에 전력 장치라는 게 탄이랑 포탄 이런 거랑 다른 급탄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처음 배치된 무기 체계가 어떤 말썽을 일으킬지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우크라이나에서는 이제 블릿이라고 부르는 이제 신형 이제 대드론 방어 체계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약간 헬리콥터형처럼 이렇게 띄워놓고 저게 드론 잡는 드론인가요? 네, 저게 드론이 오는 길목을 저렇게 막아놓고 있는 상태에서 미리 띄워놓고 그다음에 이제 청음이라든지 아니면 소형 레이더를 통해서 이제 그 드론이 날아오는 소리라든지 감지를 한 다음에 저걸 조종해서 이제 갖다 맞추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최첨단은 아니고 저걸 조종하고 탐지하는 거는 이제 사람이 많이 사용되긴 하지만 이제 어쨌든 이제 우크라이나에서는 이제 저걸로 이제 드론을 잡는데 가장 좋은 게 뭐냐면 그 가성비가 네. 차이드의 한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가격이. 네, 그러니까 역시 이제 가성비 전쟁에서는 또 앞서가고 있는 거죠. 네. 저렇게 드론이 계속 이제 진화하니까 뭐 요격 시스템에다 드론 잡는 드론에다 레이저 빔까지 지금 나오는 건데요. 문제는 공중 지상에서만 막는다고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영상 한번 볼까요? 자, 러시아의 한 항구입니다. 자, 정박해 있던 군함이 보이실 텐데요. 저 군함이 갑자기 이제 영상을 보면 저렇게 폭발을 합니다. 이게 지난해 12월 우크라이나의 수중 드론이 3,000톤 규모의 러시아 잠수함에 자폭 공격을 하는 장면이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지상, 공중만 아니라
물에서 나는 드론, 수중 드론의 위력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게 왜 그 놀랄 놓지 않냐면요. 네. 그냥 바다에 있는 게 아니라 저 보이죠? 방파제거든요. 네. 저 방파제를 이리저리 뚫고 들어온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지금 드론에 자 이렇게 됩니다. 1세대 드론은 그냥 드론. 2세대 드론은 여기다 적외선이나 첨단 장비들을 다는 게 2세대 드론이고 그다음에 광섬유 드론도 왜냐하면 드론은 재밍을 네. 하거든요. 그 산탄 쪽으로도 잡거든요. 요게 이제 2세대 드론이거든요. 이걸 피하는. 3세대가 뭐냐면 바로 AI입니다. AI를 심어놓으면 저게 AI거든요. 네. AI를 심어놓으면은 파이어 앤 포겟이라고 그래서 그냥 보내면 지가 알아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중 드론도 AI, 그러니까 물속 하늘, 그다음에 이제 지상의 드론도 뭐 나중에 나오겠지만 네. 그냥 자동 시스템 다니는 드론도 나올 수 있어요. 이제.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드론 시대는 확실하다. 그러나 드론이 최첨단 기술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예. 모든 국가들이 개발할 수 있고 이제 끊임없는 이제 드론 전쟁이 시작이 된 거고 지금 말씀하셨지만은 저 드론 잠수함 하나에 수억 달러거든요. 그러니까요. 수천억 네. 원이거든요. 수천억 원이 수억 원짜리 드론에 날아가는 시대가 온 거죠. 게다가 드론이 이게 저가에 또 여러 대를 띄울 수 있으니까 이럴 가능성까지 지금 거론이 됩니다. 자, 보면은 자, 이번에는 대만 상공의 가상 모습 저희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AI로 생성된 영상인데 수천 대의 지금 드론이 저렇게 대만 상공 위를 덮고 있습니다. 이게 중국의 대만 공격에 대비해서 미국이 저렇게 수천 대의 드론과 무인함정을 일종의 뭐 벌떼처럼 동원해서 방어선을 구축하는 전략, 이른바 미군의 지옥도 전략 개념을 저희가 지금 AI로 보여드리는 건데, 김 교수님, 한 대만 날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저렇게 벌떼처럼 날리면 어떻게 막아요? 예, 사실 이제 저런 상상의 영역들이 현실화될 줄 몰랐는데 예. 수년 전에 제가 토마스 햄스 박사라고 미국 국방대 교수랑 이런 벌떼 드론 전략들에 대해서 토론을 한 게 러브 전쟁 전이거든요. 그때 이런 벌떼 드론 얘기를 벌써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중국이라든가 이런 다량의 저가 생산이 유리한 나라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하기에 좋은 무기다라고 그때 이미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벌떼 드론 전략 지금 실현될 수 있는 게 임박했고요. 그렇군요. 사실 벌떼 사단, 뭐 벌떼 드론 예. 대대 이런 것들 아마 창설이 되는 것들이 곧 다 보실 수 있는 장면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현실화가 북한의 소형 드론, 중국의 초소형 드론 등등 구체적으로 지금 다가오는 것들을 저희가 화면을 그래요? 통해 또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정 작가, 지금 네. 북한 상황 안 짚어볼 수가 없겠어요? 북한은 맞습니다. 지금 드론에 얼마나 열을 올리고 있죠? 아주 열심히 열을 올리고 있는 게 비대칭 전력으로 가장 이제 북한이 먼저 개발했던 게 사실 예. 핵무기일 거고, 근데 핵무기는 정치적인 무기이기 때문에 그걸 쉽사리 쓸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드론 같은 경우는 어떤 기술적인 제한이나 네. 한계나 아니면 이걸 사용했다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비난을 받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이 들어가지 않는 거기 때문에 북한 같은 경우도 한 30년 전부터 무인 드론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고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샛별이라고 분류되는 이제 그 무인기, 샛별. 네, 이 네. 보면은 이름은 이쁜데 전혀 좋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 미국에 비슷한 드론이 있긴 한데 이걸 그대로 거의 복제를 해서 저건 대형의 정찰 드론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글로벌 호크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대형의 그러니까 고고도로 날아서 이제 정찰을 하는 그런 거고, 이게 이제 북한 방송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샛별 9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이거는 미국의 대표적인 이제 리퍼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이 드론이랑 거의 유사한 형태. 그러니까 드론이라는 거는 샤이드가 이제 러시아에 가서 개란이 됐고 그다음에 다시 미국에서 루카스가 됐는데, 샤이드 자체도 원래 개발한 게 아니라 다시 족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계속 진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김 교수님, 아까 잠깐 광화문까지 언급을 해주셨지만 북한의 드론이 이 정도라면 유사시에 우리도 좀 대비를 해야 될 텐데, 우리는 방어 수준과 드론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 뭐 아미 타이거 때부터 연습은 준비는 해왔죠. 예. 기억나시지만 미래전 준비. 안기백 장관님도 취임할 때 수십만 드론 전사 했더니 뭐 저출산인데 뭐 무슨 드론 전사 얘기 뭐 이런 얘기도 나왔지만 사실 준비 자체는 오래 했습니다. 저희 ADD랑 방산업체 쪽에서 많은 준비를 해왔고, 토론 자체를 무슨 자폭 드론 만들기 뭐 이런 식으로 하진 않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개발은 중에 있고요. 물론 방산 수출하고도 연결이 돼
있죠. 예.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밀로 비닉 사업으로 가다 보니까 많은 부분들이 지금 준비는 되고 있고 실전 배치해서 실험까지도 가야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도 있고 최근에 이제 안 좋았던 일들도 있잖아요. 드론 관련 그런 것들이 조금 제한 요소로 작용하긴 하는데 여하튼 우리 수준에서는 북한이 한국의 민간 시설을 드론으로 오물풍선 때 우리가 당했듯이 예. 할 수 있다는 최악의 상황까지도 염두에 넣고 지금 이란 전쟁의 교훈을 많이 적용해야 될 때입니다. 참, 이 생각을 들으니까 우리도 정말 철저히 또 대비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지금 중동 전쟁의 판을 바꾸고 있는 한번 드론 이야기에 대해서 세 분과 함께 나눠봤습니다.